check my phone now. Here we go one time on the microphone check. 한 번도 없었죠 난 그대가 처음이죠 아무도 못하죠 난 온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이렇게 애태우고만 있죠 그때가 다가와 내 이름을 물어보죠 그때는 모르죠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죠 난 바보처럼 묻고만 있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대를 기쁘게 할 준비도 됐는데 우연히 그댈 만난 것처럼 날 자꾸 속이게 됐죠 One time on the microphone check. 날 봐요 맘가두는 어색한 나를 봐요 그대를 몰라요 밤새 연습한 말조차도 난 기억이 안 나 봐요 더 차갑게 굳은 내 몸을 봐요 그대를 몰라요 가늘고 하얀 그대 손을 난 바라만 보죠 자유롭게 너에게 맡길게 이 세상 모든 게 너의 뜻대로 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게 때로 친구로 때로 연인으로 또 다른 남자로 너가 원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대로 가 좋다면 그렇게라도 언제나 내 주위에 내가 있을게고 허나 기억해줘 이것 하나 우린 영원히 하나라는 사실 그것 하나 무시간 일인데 어제와 같은 하루 시간일 뿐인데 그대와 함께하는 이유로 세상이 빛나 보이죠 One time on the microphone check. 날 봐요 맘가두는 어색한 나를 봐요 그대를 몰라요 밤새 연습한 말조차도 난 기억이 안 나 봐요 더 차갑게 굳은 내 몸을 봐요 그대를 몰라요 가늘고 하얀 그대 손을 난 바라만 보죠 아름다운 그녀는 내 인생에 사랑의 아름다운 감정은 내 몸 안에 흐르게 해줘 밝은 미소의 그녀 언제나 나를 흐릿하게 미소를 짓게 내 눈가에 나 이런 느낌 처음 느껴봐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하고 싶어 그녀와 지금이야 늙어서도 나 변함없을 테니 여전히 나 내 곁에 있어주기만 떠나지 마 날 봐요 뜨거운 눈빛을 느껴봐요 그대는 알아요 그댈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주고 싶은데 anything 날 봐요 올라오는 숨소리 들어봐요 그대는 알아요 그걸 얼마나 더 원하는지 사랑하는지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유정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김조한 씨 노래 중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발라드 네. R&B 데디로 불리는 김조한 씨의 노래 날 봐요였고요. 최윤님이 청해 주셨는데 사연도 있어요.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에 이민 와서 22년이 지나 오래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노래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각 노래마다 저의 젊은 시절의 한국 추억이 묻어나와서일 겁니다. 이해되죠? 네. 요즘 김조한의 날 봐요란 곡을 자주 듣고 있는데요. MBC 뉴스 프리데스크 시작 부분에 고국의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화창한 5월에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 고국이란 단어에서 외국에 계신다는 게 그렇죠. 절실히 와닿네요. 20년 이상 되셨으면은 이제 한국이 그냥
뭐랄까 물론 뭐 고향의 애절함은 있겠지만 약간 멀게 느껴질 만도 한데 안 그러신가 봐요. 매일 한국 노래를 듣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그 노래에 제 젊은 시절의 한국 추억이 묻어 나와서일 것 같은데 이 말이 되게 왜 그 과거에 뭐 봤던 영화나 노래가 좋았던 게 그 노래나 영화도 좋지만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화의 순기능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장면이 그쵸. 떠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도 그런데 그럼요. 미국에 계신 분이면 당연히 네, 서울 어디 광화문에서 들었다 그 장면이 다 떠오르시니까 아마 한국 노래를 들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멀리서도 이렇게 저희 MBC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뭐 어디 감사하네요. 계시든지 뭐 네. 저희 뭐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행복하시길 우리 바랍니다. 글로벌 방송 맞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열심히 마중물님께서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외롭지 마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그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고향을 떠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면 또 뭐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아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들은 모르는 감정일 거야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거든요. 아 저도 고향 그 톨게이트만 빠져나가도 괜히 기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지방 사람은 그런 걸 다 느끼는데 서울 사람은 안 느낄 거야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래요. 아. 자기 어떤 그 아파트, 그 동네. 상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구, 뭐 송파구, 도봉구, 뭐 강서구 가면 자기 고향 같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 거죠.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뭐 서울 사람들이 나 서울 촌놈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다 똑같죠. 고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어린 시절에 같이 놀던 추억들, 또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맞아요. 쌍쌍바 사 먹고 이런 추억들. 쌍쌍바 오랜만에 먹은 쌍쌍바. 네. 이렇게 나눠 먹으면 맛있는데. 아, 갑자기 네. 당기네요. 정말 이 MBC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돼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지금 뭐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윤님이 우리 네. 프리데스크를 보시면서 조금 그 뭐랄까 향수병을 그렇죠. 조금 나아가게끔 뭐 그렇게 미국 됐으면 어디 좋겠네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이른 아침일 텐데요, 그죠? 아 그렇겠네요. 아 시차도 있네.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감사한데요. 더 라이언님께서 감사한데요. 쌍쌍바 추억 돋네요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거는 빌로바 TV님 드릴게요. 네, 네. 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낮에 눈에 띈 기사도 살펴봐야죠. 네. 아 오늘은 제가 네. 경유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아, 없었어요. 이게 궁금했는데.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는 기사예요. 그렇죠. 아, 이 경유가 사실 이렇게 좀 기름 넣을 때 좀 싼 맛에 좀 넣는 것도 그러려고 있는데 경유차 사죠. 그러니까요. 시끄러워도. 네. 단점 중에 아니 단점이 많지만 장점이 기름 싼 건데 가장 장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네. 오늘 12시 기준으로 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46.65원. 아, 너무 비싸요. 경유값이 리터당 1,946원 정도. 2,000원에 육박하죠, 지금. 네. 근데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945.88원, 0.77원 경유가 더 비쌌습니다. 그렇네요. 뭐 이건 평균가고 제가 봤던 운전하면서 봤는데 4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당연히 휘발유가 비싼 줄 알았는데 경유가 40원 더 비싸. 그러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910원, 1,870원. 그러니까 앞자리가 958이니까 경유가 더 훨씬 비싸게 1,900원이고 느껴진 거죠. 휘발유는 1,800원이야? 거기서 약간 현타가. 이게 보니까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09원 올랐지만 경유는 하루 만에 무려 5.19원이나 올랐어요. 2배 이상이네. 네, 이러니까 뭐 바로 역전이 된 건데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게 처음은 아니고요. 2008년 6월 이후에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있긴 있었군요. 네. 예. 이게 경유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간 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할 정도로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경유 수급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비싸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래서 올해 국제 석유 시장에서는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오름세가 훨씬 더 가파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요. 연초랑 비교했을 때 휘발유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연초 대비 50.1%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었다면 1,500원이 된 거죠. 엄청 그러네요. 많이 오른 거죠. 국제 경유 가격은 더 올랐어요. 75%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이러니까 뭐 국내 경유 가격도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유 가격이 지금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정말 경유가 2,000원, 평균 가격이 2,000원이라면 이제 경유가 2,000원 넘는 것도 많다는 뜻인데 정말 2008년이면 세계 금융위기 그때보다 맞아요. 아니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네네. 역전을 한 거군요. 네네. 지금 보면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경유 판매 가격이 휘발유보다 한 리터당 200원 정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네. 국제 석유 시장에서는 휘발유가 더 비싼 게 아니라 경유가 조금 더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휘발유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휘발유가 더 비싸니까 국제시장에서도 당연히 휘발유가 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경유가 조금 더 비싸거나 아니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왜 국내에서는 경유가 더 쌌냐? 이게 유류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리터당 유류세가 휘발유가 820원일 때 경유는 580원 정도 수준이어서 경유가 이제 더 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유류세 인하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류세 인하를 어떻게 했냐면 얼마 깎아줍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30%씩 깎기로 한 거예요. 유류세를. 그러니까 더 많이 깎이네요. 비싼 그렇죠. 휘발유는 820원에 30%고 경유는 580원에 30%니까 휘발유는 247원 깎아지고 경유는 170원 정도밖에 안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유 가격을 역전한 거에 한몫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더 슬픈 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국제 경유 가격 상승 그리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국제 경유 수급 상황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 얘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정리가 되고 해야 될 텐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경유 타시는 분들 마음이 아프죠. 저도 아주 마음 아프게 읽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타라는 얘기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빌로바 TV님 자전거 타고 댕기자 웬만하면 뭐 이것도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요. 요즘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네. 여름엔 못 타도 지금은 타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따릉이도 많이 타고요. 경유 그렇습니다. 비싸면 식용유 넣으라는 이런 드립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웃어드릴까요? 근데 에스미님께서 자전거도 가격 폭등했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자전거 가격도 싸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17분 정도 남았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또 엠보드 탑5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네,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탑5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주간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서 조회수 높았던 뉴스 5개를 추려왔는데요. 먼저 5위! 지난주 수요일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이준범 기자의 리포트 114만 뷰 기록했고요. 요즘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죠. 예비 5번으로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정호영 후보자의 딸. 3번의 구술평가 중 유독 마지막 고사실에서만 심사위원 3명이 모두 20점 만점을 줬습니다. 이들이 모두 정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 등 가까운 사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합격자와 불과 6.81점 차이, 이 3명의 만점이 당락을 갈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해당 고사실에서 만점 받은 지원자가 3명이나 더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후보자께서 해명 자료로 내셨던 자료입니다. 학생 1, 2, 3도 만점을 받았다라고 해명하신 거 맞죠? 그 방에서 나왔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에서 3번 방에서. 그런데 청문회 도중 이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만점자들은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심사위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은 겁니다. 정 후보자의 지인들이 전체 만점을 준 건 33명 중 정 후보자 딸이 유일했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그제서야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일인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네. 네. 3번 방에서 만점자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방 만점자는 혼자인 걸로 드러나니까 이제 정 후보자가 사과를 한 그런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저희 프리데스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7년에는 그 서류 전형 탈락 시 냈던 자기기술서를 다음 해 18년도에 그러니까 그대로 냈고 예, 최종 합격을 했죠. 물론 심사위원이 달라지니까 뭐 같은 기술서를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류 전형에서 40점 차이가 났다는 것 때문에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당시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하셨죠, 떨어졌던 어떤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내기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좀 뭐 기운 때문에라도 좋은 기운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뭐 할 수는 네,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2017년 일반 전형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곳에서 가장 학점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편입장이다. 근데 2018년에 지역 특별 전형이 생기니까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만 모여서 그런 거다. 뭐 전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건데 이 해명도 논란을 키운 게 공교롭게 지역 특별 전형이 생긴 게 정 후보자 아들이 재지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니까 거봐라 후보자 지인이 특혜준 거 아니냐 이런 특별 전형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만약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정 후보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의혹이 조금 많아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뭐 지도부인 김영태 최고위원도 그렇고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고 그렇죠.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으니까 임명 강행 수순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내일 오후에 첫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내일 오전에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임명이 되고 나면 또 강대강 대치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댓글 반응 볼까요? 브리드카가님 이건 좌우 이념을 떠나서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게 맞다라는 댓글 1000명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볼까요? 네. 엠보도 4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보도된 조희원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조회수는 5위랑 비슷합니다. 115만 뷰 기록. 실은 마스크 해제된 지 벌써 열흘이 됐어요. 시간 빨라요. 네, 근데 아직 뭐 많이 벗고 다니시진 않는데 그렇죠. 당분간은 안 벗는 게 좋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더 그럴 거예요. 보시죠. 네. 지난 3월 8일 하와이를 끝으로 50개 주 전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한 미국. 그러나 최근 4주 만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3배 증가하며 제유행 조짐이 불면서 LA 카운티 등 일부 주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부활했습니다.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의 하위 변이 BA 2.12.1이 뉴욕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 입국 다음 날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접종 완료한 걸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상태는 4월 17일 날 확진된 이후에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한 상황들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16명 중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무섭죠. 새 변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BA.2.12.1 이게 이제 새 변이의 이름인데 변이가 너무 계속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오나 봐요. 1점, 2점, 3점 뭐 계속 나올 수도 있죠. 기존 오미크론보다 30%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 보다도 30%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뭐 미국뿐 아니라 해외 14개국에서 4,700여 건 확인됐고 근데 방역당국은 국내 감소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행이네요. 있는데 미국도 50개 주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에 4주 만에 환자 수가 3배 늘었다고 방금 나왔거든요. 물론 우리는 뭐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실외에서 해제되니까 실내에서도 약간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다시 고삐를 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사무실에서는 꼭 쓰셔야 하는데 쓰고 계세요? 그럼요. 네, 저희도
방송할 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도 했는데 그렇죠. 요즘 라디오 방송은 거의 다 쓰고 하더라고요. 네. 네. 라디오 부스 같은 경우는 또 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또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XE, XM이 있는데 또 감염자가 한 명씩 추가로 확인돼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들 변이의 중증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방역당국이 밝혔고 역학조사와 함께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가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변이가 나오고 이게 정말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 변이란 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댓글 반응 어땠나요? 탁탁우리님이 어제 직원분 어머님께서 코로나로 자꾸 하셨다. 아유, 네. 근데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조심해야 한다. 1,100명이 공감해 주셨는데 맞아요. 뭐 해제되고 거리두기 완화되는 것도 좋지만 조심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음 아래 모해님께서 느슨한 정도가 아니에요. 안 써요 당당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까지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이번 주 3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보도된 정동훈 기자의 기사인데 신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네. 제목부터 볼까요? 살던 집까지 빼달라. 국방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국방부와 합참 관사인데요. 네.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이 관사 중에 최소 18채를 용산 집무실 경호 인력이 사용해야 하니 비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신에 종로의 경호처 관사를 쓰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근처에 있던 때보다는 아무래도 위기 상황 때 그렇죠. 5분 대기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분 대기조 형식으로 청사로 빨리 복귀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자 이종석 국방장관 후보자가 위기 조치와 무관한 사람들이 종로로 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 엇갈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뭐 계속 초반부터 그랬죠. 네. 이종석 후보자는 당초 예상보다는 늘어난 액수를 밝혔어요. 3,000억. 네. 근데 민주당은 그것도 적다. 최소 1조는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사 비용이 500억, 국방부 재배치 5,800억, 국방부에 건물을 내준 합참이 이전하는데 또 2,200억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댓글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헤더의 모든 것님인데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국방부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하면 그들이 과연 진심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쓰겠는가? 라고 댓글을 써주셨는데 6,000명이 공감을 눌러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네. 해주셨네요.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신데요. 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로 또 2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자, 매주 나오는 중국 소식. 그젯밤에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140만 뷰 기록했고요. 네. 아니, 매주 지난주에도 1위였지 않아요? 상하이 소식이? 지금 상하이 소식이 엠보드 5에 지금 한 달째. 그죠. 네,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좀 속상해요. 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조회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럼요. 영화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실 영상이 한밤중에 수백 명의 공장 직원들이 막 집단으로 도망가는 탈주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장 출입문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지키는 방역 요원들도 속수무책. 앞다퉈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어 밖으로 도망칩니다. 탈출을 막는 회사 경비원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5일 상하이에 있는 애플 협력사 환타 공장에서 한밤중 직원들의 집단 탈출극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의 맥북을 만드는 이 공장은 상하이에 봉쇄령이 내려지자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직원 2,000명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 라인을 가동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고 공장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아무것도 없는 공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직원들이 집단 탈출에 나선 겁니다. 네, 애플 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빌로바 TV님. 이게 애플 협력사 공장 맞아요. 직원이고요.
강민승님께서 광주 아시안게임 연기됐네요. 근데 연기 소식 얼마 전에 그쵸. 나왔었죠. 항저우. 네. 이분이 착각하셨나봐요. 근데 정말 참 언제쯤이면 이게 정상화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문제예요 정말. 네. 그러니까 상하이시가 그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지난달 11일부터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공장 가동을 다시 허용했거든요. 네. 직원들을 외부와 격리시켜라 이 조건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지난주엔 상하이 1,800개 주요 공장의 가동률이 70%까지 회복됐다, 올라갔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퀀타처럼 공장 내 확진자가 속출해서 생산 차질을 빚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월에 중국의 수출 실적이 3월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봉쇄 영향이 본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를 하면 아무래도 뭐 수출입이 안 되는 거니까요. 생산이 안 되니까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제로 이렇게 좀 사실은 제로라고 한 게 너무 무리한 어떤 무리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속도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봉쇄가 집 안에 가둬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하는데 안에서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까 댓글에도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아사할 게 뻔하니 에스미님 공장에 있으면 아사할 게 뻔하니 목숨부터 챙겨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나 그냥 도망갈래 했던 그 분들이 저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라이언님께서 중국 봉쇄가 문제인 게 저게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이게 저는 많이 보신 게 사실 영상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고 내용이 충격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이런 현상들이 요즘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는 그렇죠. 인접국이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저희가 매일 보도해 드리는 게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윤 선배가 소개해 주신 경유값도 러시아 제재 때문에 경유값이 올라가는 거고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봉쇄를 하면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또 경제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가 빨리 좀 이렇게 잠식이 돼야지 제발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반응 볼까요? 네. 머리 앤 카리님이 중국에 저항하던 조상들 덕분에 이렇게 중국과 별개의 나라로 살 수 있네요.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우리나라 국민이어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제일 많아요. 항상 이 기사에는 그런 댓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1위만 남았는데 대망의 1위 지난주 수요일 뉴스데스크 조명화 기자의 단독 보도였는데 23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자막 보시죠. 한동훈 후보자 딸 스펙 의혹. 근데 이건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서울시 입장이 바뀐 건데요. 지난 4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 등에서 제출받은 그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인데 한 후보자 딸의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의 수상 이력을 보고 해당 지자체에 최강욱 의원실이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서울시와 인천시 모두 수요 내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MBC가 그걸 보도했는데 그 MBC도 이후에 다시 확인을 또 했죠. 네네네. 지자체에. 그리고 후보자 딸이 2021년 서울시장 그리고 2020년 인천광역시의 산하단체장으로부터 수상한 내역이 확인이 된 거예요. 서울시가 말을 바꿨어요. 2021년 5월 5일 청소년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았는데 지난해 시민상 수상자 시스템이 누락되면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어제 잘못 확인을 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의원실에서도 한번 질의가 들어가고 언론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면 미리미리 좀 확인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게 하루 늦게 어떻게 누락된 사실이 나왔는지 믿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 청문회 계속 지금 정말 강대강 대치. 그렇죠. 어제는 무려 17시간. 네네네. 여야 의원들이 고성, 공방 엄청났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자녀 스펙을 쌓게 해준 의혹들로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 입시 사용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지만 논문 대필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공세가 계속되니까 결국 사과를 했어요. 14시간 만에 사과를 했는데 제 아이가 많은 지원을 받았다.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라면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최강욱 의원은 기부 주체 한땡땡이 장녀 아니냐 했더니 제 딸이 영리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3M이라고 후보자가 밝혔고 조카가 이모 교수와 함께 쓴 거를 논문인데 후보자 딸이 이모 교수를 이모로 알아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보드 탑5였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30초밖에 없네요. 바로 갈까요? 네, 타이틀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 큐시트에 보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데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출근길 모습부터 취재진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 모습 그리고 오늘 첫 수석 비서관 회의도 있었거든요. 이때 모습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5월 11일 입양의 날이에요. 관련해서 가정 위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위탁 가정에 찾아가 봤거든요. 이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치매. 네. 피 한 방울만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본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